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죠. 오늘 반등을 했죠. 주식시장 얘기 좀 잠깐 하고, 두 번째로 월가의 대표적인 그루 중에 한 분이 지금 월가를 분석한 것을 좀 정리해보고,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문 아이파크인가요? 자, 동대문구에서도 12억에 나온다. 자, 그 분양가에 관한 문제.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조금 이야기해 드릴 게 푸틴의 심정지설이야. 푸틴이 본인의 침실에서 쓰러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러시아에서는 부인도 안 하죠. 부인도 안 하고 말 같지도 않다고 그러고, 근무실에서 잘 근무하는 푸틴의 사진을 보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종의 지금 판세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도 있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격변. 정말 푸틴이 쓰러져서 완전히 식물이 인간이 됐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세계에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나스닥이 조금 반등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바닥을 지지하고 반등을 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약간 강보합으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한 28포인트인가요? 거의 한 28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추락을 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주식시장을 지켜봤는데, 저도 중간에 이제 떨어질 때 계속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주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한 17포인트인가? 그렇게 반등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6포인트가 올랐네요. 그죠?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 주식시장을 예상을 할 때 반등은 준다. 그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화요일 정도에 반등을 준다. 화요일날 반등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계속 샀죠. 그죠? 샀어요. 자, 보시면은 반등을 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자, 그리고 잠깐 보면 월봉상으로도 여기가 바닥이야. 바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바닥이라는 거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 거야. 그죠? 여기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중동의 전쟁이 확전될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이다. 근데 한 2300까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바닥이 이게 한 320 정도까지 찍었나요? 그죠? 2330? 그 정도까지 찍었다고 그러고, 2327까지 찍었네요. 그러니까 2300 정도가 바닥이었는데, 2327을 찍었어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밑으로도 한번 뺄 가능성도 있어.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일단은 반등을 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여기,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주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걸 반등을 들어가서 먹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이유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이제 사 모으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중장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살려고 하는 주식들은 다 완전히 바닥이야. 제가 바닥에 샀는데도 더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 뭐 한 8%에서 한 14%, 많게는 한 20%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저는 이제 주식을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사잖아요. 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부담이 없이 사는 거야. 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격적으로 보면 우량주들 기준으로 무슨 뭐 에코프로, 뭐 카카오 그런 거 말고 배당을 잘 주고, 그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 4%에서 5% 사이, 많게는 6%, 뭐 그 정도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런 주식들은 지금 사 모으면 뭐 그냥 해피엔딩이죠. 그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라고 하면 작년에 배당도 받았으니까 올해 배당 받으면 본전이야. 그죠? 그리고 주식은 바닥이야. 뭐 그러니까 주식을 팔 일이 없죠. 그리고 계속 가져가면 배당은 계속 주는 회사니까. 그런 회사 주식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뭐 대응을 하고 하지 말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 잘 주고 우량한 회사, 탄탄한 회사, 뭐 그런 뭐 코스닥의 개별 회사 말고 그런 회사들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회사가 언제 어떻게 망할지를 모른다고. 그죠? 뭐 회계 조작도 하고 막 그런 회사들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 대기업 계열사들, 그죠? 아니면 뭐 몇십 년 동안 검증이 된 회사들, 배당도 주고 그런 회사들 그냥 지금 부담 없이 막 모아가세요. 조금씩 모아가세요. 한 내년까지 계속 모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2, 3년 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어. 그렇게 주식시장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에서 잘 주식 얘기를 안 하거든요. 글도 다 잘 안 올리고 제가 매매했던 것도 잘 안 올려요. 뭐 매매한 거 올리면 뭐 저도 이제 조금씩 트레이딩은 하거든요. 그럼 수익이 나는 거 올리면 또 그거 보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맨날 뭐 수익 난 것만 올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올리는데 일부러. 그리고 단기 매매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뭐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단기 매매 하시면 안 되니까 단기 매매는 뭐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안 올리고 그리고 너무 주식을 제가 단기적으로 막 전망을 해드리면 그것만 또 보고 그것을 보고 그런 시황을 보고 그것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지금 방송에서 지금 저평가도 된 주식들을 그냥 살살 모아라. 정말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이야기는 또 이제 계속 또 중간중간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자, 오늘 그 급반등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늘은 원래 시초가에 쭉 빠져줬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그래서 4월간에 1조 3천억 원이 쏟아졌다는 거야.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미수 친 사람들, 그죠? 미수로 어마어마하게 치거든. 매일. 그리고 또 대출 받아서 산 사람의 그 이 보증금이 또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대출을 뭐 30% 받으면 예를 들어 주식이 70% 가면은 30% 정도 빠지면 원금이 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 매매 나간다고. 그래서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늘도 주식을 일부러 기관과 외국인이 뺀 것 같아요. 장중에 확 빼더라고. 그러면서 반대 매매를 외국인과 기관이죠. 외국인도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반대 매매를 받아먹고 주식을 올리더라고. 그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죠? 이렇게 반대 매매를 다 받아 먹었으니까 오늘 강한 반등이 일어난 거야. 자, 오늘만 뭐 5,497억이 나왔대잖아요. 자, 이렇게 사흘간의 이 반대 매매 나온 금액이 2006년 4월 이후 역대 최대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닥이야. 그죠? 이게 이제 얼마 정도 박스권까지 갈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밑에서 매물들을 싹 받아 먹어봤잖아. 그죠? 주식시장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잔인한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대출 받아서 막 주식 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싹싹 밑에서 좋은 주식들 긁어가라. 조금씩 모아가라. 자, 제가 아까 그 장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에코프로가 내가 장중에 보니까 뭐 68만 원 막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75만 원이었는데 그때도 반토막 났을 때가 75만 원이었죠. 154만 원에서 75만 원 갔는데 오늘 장중에 68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몇 주 사볼까? 뭐 이건 반등은 한번 나오니까 했는데 굉장히 또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 이제 이렇게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떨어진다. 반등 주고 또 떨어진다. 그죠? 이건 뭐 올라갈 에너지가 없어. 그죠? 요즘 그 배터리도 중국에서 나오는 그 NFP인가요?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배터리들이 이 경쟁력을 또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실적이 줄어들고. 자, 이거 바닥이 없다. 빨리 뛰어내리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잠깐 에코프로 이야기도 했고. 자, 오늘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맨 오메가 어드바이저. 자,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봤어요. 자, 요즘의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잘했어요. 자,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 전망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6%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 가면 경기 침체 오는 거니까. 자,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근시안적인 연준 관리들이 완고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이자율,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길을 열어놨다. 연준을 욕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 연준을 왜 욕하냐면, 이 사람이 욕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수년간의 매우 부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폈다. 뭐냐면, 그냥 돈을 풀 때는 왕창 풀고, 그죠? 기준금리가 뭐, 0%까지 될 때까지, 그죠? 왕창 풀고, 좋을 때는 그냥 막, 마구 올리고, 그죠? 이런 부적절한 통화 정책이 세계를 혼란으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이 쿠퍼만의 이야기는. 맞는 얘기죠. 그죠? 엄청나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막 풀어서 그냥 세계 경제를 뭐라고 할까요? 미국 위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그 돈으로 세계에 있는 뭐 기업들도 사들이고 그리고 뭐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에 혼란이 왔고 그죠? 원유를 들고 있는 패권 중동과 러시아, 중국들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패권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쿠퍼맨의 얘기는 이런 연준의 부적절한 통화 재정 정책이 세계 혼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 무분별한 정부 지출, 그죠? 이게 다 그거잖아요. 과도한 채권 매입으로 경제가 과열되고 작년에 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연준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차입 비용을 빠르게 인상하고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죠? 냉온탕을 만들었다, 연준이. 자, 그리고 정부도 비판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을 수년간의 매우 부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요가 지속 불가능한 최고치로 치솟았고 정부의 부채 더미가 부풀어졌다. 수요가 지속 불가능한 최고치가 뭐예요? 지금 미국이 쏟아붓는 그 재정 정책이 이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안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 그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 무분별한 정부 지출, 그죠?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어야 돼. 제로에 가까운 금리, 무적절한 정부 지출, 과도한 채권 매입, 연준, 그리고 경제 과열, 그죠? 이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과열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다가 그 미국의 이민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고용 그 인원은 고용 인재 풀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고용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이 쿠퍼맨이. 그죠?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면은, 쿠퍼맨은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충격적인 전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할 때 어떤 충격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는 나는 유가 달러 강세 긴축 그리고 연준이 우리를 경기 침체로 몰아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예요. 쿠퍼맨의 이야기는. 자, 그리고 또 쿠퍼맨은 타이트한 미국 노동시장. 그 미국이 지금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이민자들을 조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정책 자체가. 그죠?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의 핵심 동인이라는 거야. 임금 인상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지 않고 있다. 그죠? 미국이 요즘 막 그 서비스 차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 만에 최고치인 9% 이상에서 최근 몇 달 동안 4% 미만으로 냉각됐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 아직도 2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쿠퍼맨은 5%를 넘어 6%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게 심각해요, 지금. 자, 강북 지역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을 넘었죠. 자, 10억이 언제였냐면 8월 달에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랜드가 분양할 때가 10억 9,900만 원, 뭐 11억이었네요. 10억을 넘어서 11억을 간 거예요. 자, 이때가 10억, 11억인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98대 1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달 9월 달이죠. 동대문구 이편한 세상 답신이 아르떼뽀레가 여기는 11억 6,800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1억 중후반대네. 그죠? 이것도 뭐 거의 12억대네. 그죠? 여기도 99대 1. 자, 이 가격에도 이렇게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분양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나왔죠. 그 동대문구에서 12억짜리가 나왔는데 어디냐면 자, 보세요. 현대 아이파크와 GS 건설이 시공하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분양하는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이문 3구역이죠. 여기가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 어마어마하죠. 84 기준으로 12억에서 13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이제 중도금 뭐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자까지 좀 더 들어가겠네. 그죠? 12억에서 13억이니까 뭐 한 12억 5천. 그죠? 12억 5천이라는 거야. 동대문구에서도 분양하는 게 12억 5천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3,50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동대문구 아이파크는 3,500이고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3,200만 원. 그래서 강북의 국평도 12억이 기본이라는 거야. 자,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분양가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고삐 풀렸지. 그죠? 뭐 이거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야 돼. 그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야 돼. 뭐 자기들은 마음대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는 보증보험에서 뭐 이거 조금 저지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죠? 자, 이렇게 12억 중반대까지 갔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뒤에서 보겠지만 자, 보시면 서울의 9월달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10억 5천이야. 한 4,600이니까 10억 중반.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5억 1,300이야.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야. 두 배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 못 사는 거죠. 그죠? 다 경기도로 탈출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로 가는 건 괜찮은데 출퇴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 그죠?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게 문제죠. 출퇴근. 아주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죠? 뭐 사람이 또 서울에 산다는 게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 때 뭐 직장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문화생활도 있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뭐 그리고 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대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대문 안에 서울 대학교는 다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겠죠. 자, 이렇게 탈서울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매매가도 벌어지고 분양가도 높아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아이파크가 경쟁률이 얼마 나올지 또 분양은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전만 못 하거든요. 지금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줍줍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줍줍이 얼마나 나올지 이제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집값이 기가 막혀서 짐 싸고 경기도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가 2010년에 1031만 명 정도인데 13년 연속 내림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9월 기준 940만 명, 60만, 70만 명, 거의 70만 명이 빠졌네요. 그죠? 그냥 신도시 하나가 생긴 거야. 뭐 신도시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죠? 시흥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그게 얼마야? 한 5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50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동탄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계속해서 이제 상시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서울 인구는 계속 빠져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서울은 한 800만 가겠죠? 800만. 그죠?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자, 그렇다는 거예요. 경기도 인구는 이렇게 183만, 그죠? 183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이 되는 거야. 인구를 보면, 그죠? 그리고 정치적 지형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뭐 인구가 많다라는 게 정치적 힘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그죠?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이런 추세라고 하면 서울과 출퇴근이 가까운, 그죠? 교통으로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GTX 또는 뭐 어떤 광역버스 라인이 잘 돼 있는데, 그리고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 그런 데의 수도권의 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되겠죠. 그죠? 가격 방어가 되고 또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쪽을 내 집 마련할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가격이 적정할 때 많이 떨어졌을 때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